2020년 10월 15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7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토마스 쿤은 같은 책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과학은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밟으며 역사적 발전을 이루어 간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 과학의 시기입니다. 학문 공동체가 일반적으로 합의하는 패러다임이 출현하지 않은 시기로 아직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구별점이 없는 시기를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상 과학의 시기입니다. 패러다임이 확립됨에 따라 공통된 이론적 기반과 반복론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기를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위기 단계입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여러 현상들이 점점 많이 보고됨에 따라 정상 과학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는 단계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받아들여질 여지를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인 과학혁명의 단계에서는 기존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치가 끝나고 기존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립되어 가는 시기를 말합니다. 쿤은 이와 같이 과학 역사의 발전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과학 활동은 계속 지식을 쌓아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혁명이 기존의 정상 과학의 성과를 무너뜨릴 때가 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존 패러다임에선 설명할 수 있었던 현상 전부가 그 다음 패러다임에서도 쉽사리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쿤은 새 패러다임이 옛 패러다임보다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으며 곧 과학의 진보가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과학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가면서 발전하듯이 우리 자신들도 계속 지식만 쌓아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함으로 한층 성숙하고 갈등 없는 자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재 110페이지 7번째 줄, 토마스 쿤은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등장할 시기가 정확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기, 즉 과도기적인 상황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통적 이론이 더 이상 누적된 천문학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대안으로 등장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대안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인 종교개혁을 이룬 루터조차도 천문학에 대해서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을 비난하였습니다. 교재의 113페이지 5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은 새로운 천문학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우리에게 경도를 만든 천문학자로 널리 알려진 젬마 프리시우스는 1541년 지역 주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에 대한 호감과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의 운동과 주기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 계산에 의한 단순화될 수만 있다면 지구가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던 그것은 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젬마 프리시우스는 이러한 과학적 열정이 그의 제자인 메르카토르에게 이어져서 1541년 등각 항로를 구면에 표시한 최초의 직유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지구의에 의한 방위각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재 114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교재의 저자는 11장을 맨 마지막 문장으로 천문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역사의 수레바퀴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태양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성장과 발전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패러다임의 전환인 인식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이제 이어서 교재 12장 지브롤타를 넘어 미지의 세계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4세기의 플라톤은 9000년 전에 아주 강력한 고대 국가가 있었다. 헤라클레스의 기동 뒤편 큰 섬 아틀란티스 대륙이라고 불렀다. 그리스가 싸워 승리가 되었지만 얼마 후에 엄청난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 단 하루의 밤과 낮 사이에 그리스의 전사 모두가 땅속에 묻혔고 아틀란티스 대륙 역시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아직도 사라진 섬과 유적들이 수면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배가 항해하기 불가능하다. 그것은 침몰한 섬이 남긴 많은 이토가 배의 항해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지브롤터는 지중해의 입구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이 지브롤터를 지나면 지구의 끝쪽에 이르게 된다고 하고 또 그곳에는 아틀란스 대륙이 있어서 많은 배들이 침몰하고 또 위험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재 115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프랜시스 베이컨은 1627년에 출간한 뉴 아틀란티스에서 인간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미래의 이상항행을 아틀란티스로 보았으며 그 중심에는 솔로몬의 집이라는 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교재 163페이지, 116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베이컨은 과학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과학의 새로운 반복론을 개발해 내었습니다. 교재 118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연역법, 즉 일반 원리로부터 개개의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이 연역법입니다. 즉 연역법이란 일반 원리에서 논리적인 방법으로 필연적인 결론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쑤시는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대원리로 출발하여서 다음 단계로 이순신은 사람이다 라는 보편적 사실을 설명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따라서 홍길동은 죽는다 라는 자명한 결론을 유도하는 3단 논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귀납법은 일반 사례를 나열함으로써 결과에 이르고 이에 대한 규칙을 찾아가는 방법론입니다. 공자는 사람이다. 공자는 죽는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처럼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 사실을 이끌어내는 과학의 반복론인 것입니다. 교재 118페이지 11번째 줄에 보면 무수한 사례를 분석, 수집하고 때로는 직접 실험함으로써 최상의 과학 이론을 생산하는 것이 바로 베이컨이 주장한 귀납법입니다. 베이컨은 교재 118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베이컨의 4가지 우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족의 이둘라로 인간은 항상 스스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라는 인간의 우상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굴의 우상은 실제 세계의 그림자만 볼 뿐 참 모습에는 접근할 수 없다라는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장의 우상은 인간의 언어가 만들어내는 오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우상화하는 오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극장의 우상은 기존에 성립된 도구마를 광신적으로 믿는 행위를 경계함으로써 건의나 전통을 우상시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재 119페이지 두 번째 줄에서 자연의 참 모습과 또 법칙을 발견하기 원한다면 자연과 만나기 전에 먼저 이러한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베이컨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재 119페이지 밑에서 9번째 줄 베이컨은 1627년에 출간한 뉴 아틀란트에서 인간이 과학기술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여러 기술들을 기록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모든 물질을 썩지 않게 보존하는 깊은 동굴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날 각 가정마다 냉장고를 가지고 있어서 물질을 냉동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121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한 번 먹으면 오랫동안 단식이 가능한 음식과 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1페이지 다섯 줄에 보면 놀라운 성능의 렌즈와 인공의 무지개를 만드는 기술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17세기에 베이컨이 갈망하며 또 고대했던 미래 도시 아틀란티스는 1516년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다른 이름으로 또 1623년에는 토마스 캄파넬레가 태양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미래의 이상향에 대한 인간의 상상을 소설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재 121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베이컨은 인간 사회가 체제 변혁이 아닌 과학기술을 발달시킴으로써 이상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교재 122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1660년 영국이 성립한 왕립협회가 그러한 예입니다. 영국의 왕립협회에는 수많은 과학자들을 양성하였는데 만류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1703년부터 1727년에 85세로 죽을 때까지 왕립협회 회장으로 재직을 하였었습니다. 교재 12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베이컨을 죽음으로 몰고 간 또한 그의 왕성한 실험 과학이었습니다. 1626년 베이컨은 눈이 소금처럼 고기의 부패를 방지하는지를 실험하기 위해 폭설이 내리는 중에 닭고기를 사기 위해 나가 닭의 내장을 꺼내고 그 안에 눈을 채워놓고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혹한에 노출된 베이컨은 심한 감기에 걸려 친구의 집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이컨은 마지막 편지에서 나는 아무래도 플루니우스의 운명을 따를 것만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것처럼 플루니우스는 로마의 과학자로 화살 폭발로 멸망한 폼페이를 좀 더 가까이 관찰하기 위해 배에서 내렸다가 유황가스에 질식해서 죽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이컨은 실험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려는 노력으로 그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이컨 이전의 과학이 관찰에 의한 연구였다면 이제 베이컨 이후의 과학은 인위적인 실험실 환경에서 수많은 실험을 통해 새로운 진리를 이끌어냄으로써 더 많은 과학적인 사실들을 단시간에 더 풍부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과 신앙의 배척과 이질성을 베이컨은 조화를 이룸으로써 자연에 대한 이해와 그러한 자연의 신비를 주신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과학의 세상과 또 우리의 지식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아감으로 갈등과 또 부조화를 줄여 나아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또 새로운 세계관의 가치관을 체계적으로 쌓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